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박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틈새 시장 경매 중에 하나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 경매 물건 중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물건들을 매입하게 되면 그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죠. 위법한 건축물을 적법하게 원상복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매수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안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분석을 하지 않으면 큰 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 물건을 볼 때 우리가 물건을 찾아봅니다. 위반 건축물을 뭐 특별히 찾을 이유는 없겠지만 물건들을 이게 보다 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조건을 검색해서 한번 보더라도요. 위반 건축물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이 쭉 있는데 위반 건축물로 요 물건이 하나 있네요. 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뭐 물건들을 이제 어떤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물건들을 보통 보면요. 자,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죠.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임대료들이 보증금이나 월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보니까 자, 매각문서 비고란에 보니까 본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볼 때 건축물 대장을 한번 봅니다. 위반 건축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자, 주소 번지. 자,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1층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층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층 주택 다가구주택 한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층 주택으로. 자, 그런데 위반 사항이 어떤 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무던 용도 변경했다. 그러니까 근생 사무실을 주택으로 10가구로 개조를 하고요. 3층 주택 한 가구를 5가구로 무단 대수선 변경을 했습니다. 4층 주택 한 가구를 3가구로 무단 대수선. 요 4층까지 있는 거였군요. 네. 자, 여기 있네요. 주택, 다가구 주택 한 가구였는데, 자, 내용은 자 이런 거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바로 주택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불법으로. 자, 그리고 주택 한 가구를 신고를 허가받고 나중에 5가구로 이게 증가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대부분이 보면 우리 위반 건축물 보면 경매 물건에서 이게 나와 있던 걸 보면 대부분이 용도 변경입니다. 임대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주택 수를 더 많이 증가시키거나 주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 매수인은 이러한 이행강제금들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번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건축물. 어이고. 무허가 건축, 다가구 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증축했다. 이번 건축물은 그러나 이제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 무단 용도 변경을 했다. 지금 그런 거죠. 근생시설 사무실에 용도 변경한 거죠. 그러면 주택 세대수를 증가시켰다. 한 가구로 신고했다가 두 가구 이상, 뭐 다섯 가구로 이렇게 용도 변경했다. 이것이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위반 건축물로 되면은 이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전에 보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러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위반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불법 용도 변경이나 기타 위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요, 세입자를 놓을 때 세입자들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기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 되면 민원 대상입니다. 만약에 민원들이 일반인들이 이거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 무허가 건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제 확인을 해서 위반 건축물로 이게 등재가 되는데요. 이거는 적발 원인은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민원 일반인들이 이거 위반 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이거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항공사진, 위성사진으로 정기적으로 촬영하면서 뭐 없던 게 생겼다든지 다르게 뭐 개조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용어를 하나 좀 구분하실 게 있는데, 위반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위반 건축물은 뭐고 불법 건축물은 뭐냐라고 해요. 자, 위반 건축물은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플러스 행정청에 적발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것이 적발이 되면 이렇게 적발 원인이 있죠. 공무원이 직접 점검해서 발견되고 민원을 넣어서 적발이 되고 항공사진 촬영에서 적발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되고요. 자, 불법 건축물은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지만 말 그대로 똑같이 뭐 무단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 이런 것들을 했지만 행정처에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 요거는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불법 건축물.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그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위반 건축물은 공무원 행정청에 적발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고요. 적발이 되면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고요. 적발이 되지 않았다라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건물은 위반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위반 건축물은 대부분이 용도 변경으로 해서 많이들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 될 때는 시정 명령을 합니다. 자, 원상복구해라. 원래 허가받은 대로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허가권자 행정청에서. 그럼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년의 이해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우리가 경매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정될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법에서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그럼 얼마를 부과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또 기준이 있는데요. 자, 불법 용도 변경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그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여기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강제금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요거를 참조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불법 용도 변경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지방세 산정하실 때 거기에 그 들어가서 조회를 하시면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금액의 100분의 10, 10분의 1을 부과하는데요. 이거는 연 2회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까지 낼 수 있는데 또 조례로 정했는데 자치법규 해당 시 수원이면 수원, 서울이면 서울, 화성이면 화성 이 자치법규에서 조례로 또 규정을 해놓습니다. 뭐 1년에 1회 부과할 수 있다, 2회 부과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거의 다 1회 부과하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법은 2회지만 조례로 1회를 부과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0분의 10만 딱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가중사유라는 거는 자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건축법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 위반한 내용이 어떤 내가 영리를 위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무실을 주거로 바꾼 거는 쪼개기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주택이 아무래도 더 잘 나가니까 그쪽에서 임대를 얻기 위해서 한 거죠. 영리 목적을 위한 거죠. 그럼 가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상습적으로 한 번 했는데도 또 했다. 이런 사람들은 가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50%를 할증하고요. 자, 그리고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또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건축법 80조의 2, 시행령 115조의 4에 근거하고요. 보면 감경사유 보면요. 자,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됐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낙찰받고 소유자가 변경됐죠. 그런 경우는 낙찰 이전부터 위반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감경사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임대 기간 중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렵다. 자, 이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해당 물건이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기가 어렵죠. 내쫓고 이렇게 뭐 다시 위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상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감경 사유를 둔 것이죠. 자, 뭐 기타 특성이 있는 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감경 사유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요거는 부가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데서 부과합니다. 라고 해요. 요거는 시정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이행될 때까지 시정 명령해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지만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시정될 때가 아니고 부과해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를 한다 그래요. 부과를.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위반 건축물이다라고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내는 게 아니고 5회를 넘지 않는 데에서 부과를 하고 여기 횟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조례를 보면
5회 미만으로 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2회, 3회 뭐 이런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투자를 하셔도 하나야 5회죠. 5회까지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축사 등 농업 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요것도 이렇게 감경을 해줍니다. 자, 뭐 그 밖에 위반 행위 정도와 위반 동기,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감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감경사에 볼 때는요. 건축 조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당 지자체 자치법규는 이렇게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여기 건축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1년의 이해 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될 수가 있지만 주택 85제곱미터 이하는 5회 범위에서 부과한다. 이 점이 키포인트고요. 자, 일반 건축물을 투자할 때 자, 일반 건축물이 일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됨으로써 소유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일반 건축물이라 등재되지 않더라도요. 실제 현장을 가봐서 실제 용도와 우리 그 건축물 대장과 다르게 이용되어지고 있다라면 일반 건축물입니다. 뭐 건축물 대장에 일반 건축물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고 있다. 1층은 근생 상가 사무실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더라. 일반 건축물이다. 그럼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실제 현황 조사와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반 건축물 원칙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해놓고 나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이런 물건들을 반드시 기피하고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잘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좋은 또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 볼 만하냐면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자, 1번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건축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지만 요거는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요. 조례를 보면 5회 횟수 미만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더라도요. 크게 리스크가 없죠. 한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일반 건축물 투자 이행강제금을 따져보시고요. 이행강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지불하더라도 얻는 수익이 더 크다. 훨씬 내가 이행강제금이 만약에 한 1,000만 원 나오는데 1년 수익이 한 1억 정도 나와요. 월세로. 그럼 뭐 10분의 1 정도 뭐 해볼만 하다.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기존 많이 매매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관행적으로들 많이 그렇게들 하셔왔어요. 또 경매 물건도 또 그렇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뭐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고 내가 그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난 그런 게 싫다. 난 이거 입법한 거 찜찜해. 그렇다면 이걸 내가 화법화, 양성화라 그랬죠. 양성화 시켜서 총상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률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면 투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얼마 들을 것이냐? 그럼 뭐 시정을 한다면 원상복구 한다면 원상복구 비용과 새로 이렇게 그 원래대로 원상복구한 용도로 임대를 놓거나 사용을 한다면 거기에 투자 수익이 얼마냐? 이걸 따져보시고 만약에 이 상태로 좀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이걸 좀 알아보는 거죠. 그럼 대부분이 불법 용도 변경은요. 상가나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이걸 주택으로 그대로 다각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가 안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 납니다. 왜? 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법으로 많이들 그렇게들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 내가 감수하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시고, 자, 우리가 이런 위반 건축물은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주면서 계속 불법을 양성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이거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걸 또 합법화시키는 제도를 간혹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시면 여기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게 보면 시행 연도별 보면 뭐 1980년도에서 이렇게 또 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무허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 조치를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제도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위반 건축물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틈새 시장 경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사놓고 언젠가 이거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무모하고요. 현재 이런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언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이런 건축물들을 뭐 매매나 경매로 이렇게 사셔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좀 한 발 앞서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유의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